글쓰기를 함께 하면 어떻게 될까? 아, 글쓰기가 함께 할 수 있는 거구나. 그 함께 하는 대상이 내가 가까이에 있는 선생님들일 수도 있고 우리 반 아이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글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글을 써야 한다. 나의 글과 너의 글이 만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나의 삶과 너의 삶이 합쳐지는 것이거든요. 내가 옳고 의미 있고 교육적이라고 여기는 그것과 나의 가르침이 유리되지 않고 잘 연결될 때 우리는 교사답게 살아갈 수 있고 공동체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글쓰기를 통해서 거꾸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고 글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렇게 삶을 나누는 행위가 되겠죠.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인데 쓰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이다? 뭔가 좀 낯설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우리의 가르침을 더 의미 있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 교사의 삶과 교사의 가르침은 함께 할수록 빛나는 일이고 되돌아볼수록 그 의미가 선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기쌤들 반갑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19강입니다. 19강. 예. 목요인강 시즌1 글쓰니까 수업이다. 마지막 19강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목요인강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소모임을 후속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9월 4일까지 채널이나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그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에 신청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문집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좀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목요인강 시즌1의 대미를 장식해 주실 19호 교사를 모셨습니다. 우리 선생님 좀 소개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교사냐면 교사에게 배우는 교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 어디까지 소개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 직업이 교사들을 가르치는, 길러내는 그런 티처 에듀케이터인데 저는 그게 가르치는 것보다 교사에게 배우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교사에게 배우는 교사 19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사 함께 할수록 빛나는 글쓰기라는 강의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정말 알짜배기입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힘차게 강의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작하면 되겠죠? 네. 오늘 목요인강 시즌1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 무명교사 19호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교사 함께 할수록 빛나는 글쓰기라는 주제인데요. 소개하는 것부터 사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긴장도 되고 또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제가 준비한 내용을 선생님들과 함께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말부터 시작해서 달려온 우리 교육실천이음연구소의 목요인강 그 19번째 시간이 오늘 이제 되었습니다. 저도 전체 모든 그 연수를 다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이렇게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함께 했던 입장으로서 4월 말부터 지금 9월 첫째 주인데요. 이렇게 19주 동안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께 모기쌤들이시죠? 네, 감사드리고 또 이름 없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해주셨던 18분의 선배 무명 교사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막 땀이 나고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 제가 준비한 멘트가 완전히 어그러졌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름도 이야기할 수 없고 제가 누군지도 이야기해서 안 되고 열심히 본다고는 봤는데 초반에 안 봤던 게 티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그동안의 주제를 좀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뭐 주제를 가지고 글쓰기 또 주장하는 글쓰기도 있었고 고쳐서 쓰는 것도 있었고 겪은 일을 글쓰기도 하고 또 뭐 계속해서 꾸준히 글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글 모음집까지 쭉 이렇게 시리즈로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18번에 걸쳐서 썼던 그 글들은 그 글 쓰는 주체가 누구인가 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가르치고 날마다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9번째 마지막 시간에 제가 그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아이들이 그렇게 글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글을 써야 한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보니까 교사 함께 할수록 빛나는 글쓰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매우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일이지만 또 한편 생각해보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글쓰기를 함께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죠. 글을 쓰는 걸 함께 한다? 익숙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금 함께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신 선생님들 이미 다 잘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서로 다른 어떤 위치 또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은 둘 다에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일 함께 글 쓰는 것이 머리로만 또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이라고 느껴지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는 사례를 통해서 글쓰기가 함께 할 수 있는 거구나. 그 함께하는 대상이 내가 가까이에 있는 선생님들일 수도 있고 우리 반 아이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우리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잘 시키려면 우리가 먼저 쓰되 함께 써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미 잘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동료 선생님들과 같은 학교 또는 학교 밖에 있는 가까운 선생님들과 글쓰기를 이미 잘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시즌1을 마무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들어가면서 제가 이런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어요. 교사가 본래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가르치는 일을 다 하고 있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교사를 그렇게 정의 내리지 말고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인데 쓰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이다? 뭔가 좀 낯설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우리의 가르침을 더 의미 있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글쓰기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동료라는 이름으로 또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쓰고 공유한다면 그건 어떤 일일까? 어떤 일이 그 안에서 벌어질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선생님들과 함께 작은 공동체 또 큰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난 한 2017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글을 쓰고 그 글을 함께 나누고 이런 일들을 해오고 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오늘 제가 느끼고 배우고 또 익혔던 것들을 선생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출발할 때 우리의 삶,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그 삶 속에 들어있는 이 가르침이 어떤 의미일까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머리로 그냥 이렇게 도출해낸 생각해낸 그런 것이 아니고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 3년 4년 이상 선생님들과 함께 아주 근거리에서 글 쓰고 같이 삶을 나누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할수록 빛나는 일이다. 그리고 되돌아볼수록 그 의미가 선명해지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교사의 삶과 교사의 가르침은 함께 할수록 빛나는 일이고 되돌아볼수록 그 의미가 선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두 개의 키워드로 표현해 보면 하나는 공유가 될 테고 다른 하나는 성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일이 무언가 되돌아보고 그것을 되돌아봄으로써 내 안에 발견되고 획득되는 의미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그것이 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그 성찰하게 하고 또 공유하게 하는 일로부터 방해하고 어렵게 하고 할 수 없게 만드는 다양한 조건과 핑계와 이유와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이제 2020년부터 시작된 온라인 수업, 개학, 그리고 우리 교사에게 가르침 이상의 그것을 요구하는 여러 상황들, 말하자면 방역이라든지 학교에서의 돌봄 문제,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그 이전부터 있었던 각종 학부모들의 민원이나 여러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 또 교직이나 교사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 또 새로운 세대의 교사들이 교직으로 들어오면서 이전 세대와 다른 생각들을 하고 다른 가치관을 꿈꾸는 이런 다양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는데 또 공유하게 하는데 조금 방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가르침을 어렵게 하는 것이 이 단절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설명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21년은 여전히 우리가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사실 수업을 하고 왔는데 4단계 방역으로 인해서 온라인 줌으로 수업을 하고 왔습니다. 뭔가 막혀있는 느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단절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죠. 단절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사실 제 말이 아니고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고 하는 책을 쓰신 파커 파머 선생님께서 그 가르칠 수 있는 용기에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읽어보신 선생님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교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단절에서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학부모의 민원일 것 같고 또 아이들의 그 말 잘 듣지 않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일 텐데요. 파커 파머가 분석하기로는 그 현상 이면에 단절,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교사가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크게 4개 우리가 가르치는 교과, 또 아이들,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와 내 자신이 끊어져 있을 때, 잘 이어져 있지 않을 때 교사는 근본적인 어려움과 난관을 겪게 된다. 이렇게 파커 파머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역설적으로 단절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면 연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즉 글쓰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요. 아마 선생님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겪은 일을 쓴다고 했을 때는 아이의 삶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쓴 글을 다른 친구들과 학급의 아이들, 모둠의 아이들과 같이 읽어보고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글과 너의 글이 만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나의 삶과 너의 삶이 합쳐지는 것이거든요. 주장하는 글쓰기, 설득하는 글쓰기, 설명하는 글쓰기, 쓴 글을 고쳐 쓰기, 꾸준히 쓰기 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결국 글 쓴다고 하는 것은 나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연결하는 행위이고 내가 쓴 글을 다른 사람들이 쓴 글과 함께 읽고 나눔으로써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글과 여러 교과를 연결하기도 하고 글을 통해서 관계를 엮어가기도 하고 그 글을 매개로 해서 친구와 또 선생님과 우리의 삶을 연결한다.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는 단순히 국어 시간에 할 수 있는 어떤 학습 활동이나 행위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배움을 모든 교과를 관통할 수 있는 그리고 교과를 넘어서서 우리의 배움을 이렇게 작동하게 하는 저는 아주 핵심적인 도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지난 19주에 걸쳐서 오늘까지 포함해서 19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렇게 글쓰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단순히 국어 시간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국어 시간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쓰기를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배움을 아이들의 삶과 연결할 수 있을까?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서로 한데 묶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연결이 글쓰기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지난 18주에 그 모교 임강을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수업, 가르침의 행위, 가르치는 아이들, 그리고 주변의 동료 교사, 궁극적으로 내가 옳고 의미 있고 교육적이라고 여기는 그것과 나의 가르침이 유리되지 않고 잘 연결될 때 우리는 교사답게 살아갈 수 있고 공동체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아이들의 글쓰기를 잘하게 하려면 그 글쓰기를 우리 교사가 먼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글쓰기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이 글쓰기 모교 인강을 통해서 오늘까지 포함한 19주의 큰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소개드렸던 파코파모가 가르칠 수 있는 용기에서 했던 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인데요. 좋은 가르침은 단순히 테크닉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것은 교사의 정체성 그리고 삶이 연결되어 있는 인티그리티, 총체성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글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글쓰기는 단순히 테크닉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글쓰기에는 내가 누구인지 담겨 있고 우리 삶의 어떤 총체적인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본다면 결국 그 글쓰기를 통해서 거꾸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고 글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렇게 삶을 나누는 행위가 되겠죠. 경기도에서는 전학공, 인천이나 경기도에서는 전학공이라고 부르는데 서울에서는 교원학습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지역마다 조금 이름은 다르긴 하지만 제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이 글쓰기를 매개로 해서 정말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 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강의도 하고 또 글쓰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시기 한 1년 반 정도 지내오면서 제가 이 글쓰기 또 교사학습 공동체, 교원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다른 선생님들과 나누는 이런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림잡아 한 1000여 분 정도의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서울부터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 강원도, 충청도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 배웠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배우고 공부했던 것을 나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많은 크고 작은 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공동체를 하시는 선생님들을 만나 뵈니까 제가 정말 배운 게 많았었어요. 그 배움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교사에게서 배우는 교사 이렇게 제 자신을 정의를 해 보았는데요. 제가 지난 한 짧게는 1년 반 그리고 그 이상 한 3, 4년 정도 만났던 다양한 공동체 선생님들 중에 정말 의미 있는 글쓰기를 통해서 공동체를 잘 꾸려가시는 선생님들의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함께 기록하고 살아가는 교사들이 기억하면 좋을 9가지 원리. 근데 이 9가지를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9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쭉쭉쭉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교사학습 공동체,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런 연구도 하고 또 실천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가장 처음에 가졌던 문제의식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이제 3, 4월에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서 뭔가 전학공 또 교원학습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1년 마치게 되면 이제 예산도 활용하고 강사도 초빙하고 또 재료도 구입하고 뭔가 특강도 듣고 또 책도 사서 읽고 같이 이제 전학공을 열심히 운영을 하시다가 학년도가 바뀌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가 흩어지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유통기한이 1년일까? 저는 거기에 좀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모임을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1년을 단위로 모였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해가 바뀌더라도
더 깊어지고 관계가 더 의미 있어지고 돈독해지는 서로 배움과 가르침이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가 공동체라는 이름을 조심스럽게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학년이 바뀌고 해가 넘어가더라도 우리가 지속되는 모임을 갖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전국에 정말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뭔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그 전까지 저도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전학공을 해보기도 했고 리더로서 이끌어보기도 했고 멤버로 따라가보기도 했고 했는데 제가 했던 모임들도 다 유통기한이 1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해를 넘겨서 한다? 와, 이게 굉장히 신선한 접근이었고 그렇게 되니까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관계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전학공 이렇게 제가 좋은 기회를 통해서 서울이나 경기, 인천 지역의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모아주신, 제출하신 그 결과 보고서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정말 같은 고민을 하고 또 같은 주제로 운영되는 모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탁탁 눈에 들어오는, 제가 참 의미 있다라고 했던 것은 같은 주제를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다른 공동체에서, 다른 모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그 속에 녹아있는 공동체들은 같은 학교급, 같은 교과, 같은 주제,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더라도 그 안에 우리만의 이야기가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참 다른 공동체와 우리 공동체를 구별해내는 중요한 가늠자가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지금 하고 계신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우리만의 이야기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학공 리더 선생님들께서 제가 연수를 다니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을 만나뵐 때 아주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분명히 뭔가를 했는데 기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늘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된다. 이건 많은 혁신학교나 또 학교교육과정 그런 데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정말 중요하겠다. 그리고 하는 것 따로, 기록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글 쓰고 기록하는 행위가 우리의 모임을 이끌어 가도록 할 것인가, 즉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들을 잘 통합해서 하는 것이 정말 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결국 전학공이 1년 지나고 휘발되지 않으려면 그 발자취를 잘 기록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되고 나니까 쉽게 하시면서 또 의미 있게 하시는 그 공동체 선생님들을 보니까 결과보고서 따로, 공동체 모임 따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공동체 모임에서 뭔가 수업 일지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수업 그 나눔과 같은 이런 기록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 내용들이 오롯이 결과보고서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공동체들이 일도 줄이면서 또 의미 있게 공동체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불필요한 수고를 덜어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비슷한 건데요, 계속해서 우리는 뭔가 배우고 예를 들어서 온작품 읽기라고 한다면 잘하고 계신 선생님이나 외부 강사를 모셔와서 뭔가 또 배우고 채우고 새로운 것을 넣고 이런 인풋의 방향으로 공동체를 생각해 올 수 있겠지만, 반대로 저는 우리 안에 이미 의미 있는 것들이 꾹꾹 눌러져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연수라는 이름으로 외부 강사를 모셔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의미도 있고 분명한 필요도 있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가르침의 행위들을 잘 글로 기록해내고 그 글을 공동체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일들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잘 운영되는 교사들의 공동체를 보았을 때 뭔가 외부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공급하는 것 이상으로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잘 끄집어내고 또 후배 교사들에게 잘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공동체가 굉장히 건강하고 잘 지속되는 그런 모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비슷한데요. 어떤 개인이 이끌어가거나 외부 강사에게 의존하는 이런 공동체는 공동체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글을 쓰고 나누는 가운데 그렇게 그런 관계들을 형성하는 공동체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가더라는 거죠. 물론 예산도 있고 또 좋은 기회를 통해서 저도 그 공동체 선생님들 아주 작은 공동체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강의도 하고 연수도 하고 뭐 이런 경험들이 정말 많았지만 제가 가면서도 드린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저와 같이 외부의 강사를 이렇게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내가 실천해 보았던 것들을 일상적이고 평범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힘들을 우리가 공유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렇게 우리 안에서 뭔가 서로 배우고 나누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배우고 의미 있는 발견들을 다른 공동체 선생님들과도 나누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강사를 모실 때에도 옆에 있는 공동체 선생님들과 함께 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사례를 뭐 품앗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쪽에 가서 또 그쪽의 공동체 선생님들을 우리 쪽으로 모셔서 이렇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면 우리가 늘 느끼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수동적으로 들을 때보다 우리가 무언가를 나눌 때 훨씬 더 의미 있게 내가 했던 실천들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더 커진다. 또 내가 배움도 가장 많이 된다. 그런 것들을 늘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공동체들이 한두 분이 이렇게 구심점이 되어서 이끌어 가시고 그분을 따르거나 또 친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면서 그 리더들이 나머지 공동체 선생님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정말 잘 이렇게 운영되고 이루어지는 모임을 보니까 그냥 이끌어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 선생님들이 다음 세대의 리더를 키우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쭉 이끌어 가시면서 뭔가 글쓰기 또 아이들 지도했던 것 이런 노하우들을 그냥 공유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공동체의 리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면들도 보았습니다. 뒤에서 제가 사례로 더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의 그 공동체를 통한 뭔가 공부하고 나누고 뭐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의 종착지는 결국 교사의 성장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좋은 공동체들의 특징은 결국 내가 공동체에서 다른 선생님들에게 배웠던 것들을 아이들에게 적용해보고 그 적용한 실천 결과들을 다시 공동체로 가져와서 또 나누면서 얻게 된 것들을 또 아이들에게 함께 해보고 거기에서 얻었던 것들을 다시 공동체로 가져와서 우리의 교실과 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선순환되는 이런 관계를 만드는 공동체들이 건강하게 오래 지속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뭐 여기 지금 제가 있는 이 장소에서 있었던 과거의 연수였습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이 작년에는 연수 수강생으로 참여했었는데 올해는 그분들이 그냥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웠으면 교실에 적용해보고 그 적용한 것을 그 이듬해에 아직 안 해본 선생님들에게 나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수강생이었지만 올해는 내가 강사로 서는 거죠. 자, 이제 선생님들을 제가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19주에 걸쳐서 배웠잖아요. 그쵸? 아마 많은 선생님들께서 교실에 적용해 보셨을 겁니다. 중간에 여름방학이 있긴 했지만 우리가 4월부터 시작했으니까 1학기 거의 절반은 이렇게 했었죠.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제 집에 가서 늘 아내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저희 아내도 이 목요인강에 굉장히 애독자였어요. 그리고 목요인강에서 배운 것들을 아이들하고 잘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즌2 되면 제발 강사로 좀 서라 그랬더니 어디 가서 절대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나는 아이들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땐 아내가 올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는 것만큼 확실한 배움은 없다. 유튜브 생중계도 듣고 뭐 우리가 적용해보고 다 좋지만 방점은 결국 내가 한 것을 다른 이에게 나누거나 가르쳐 줄 때 그때 저는 교사의 배움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두 선생님은 뭐 수강생으로 시작했지만 이미 방점을 찍으신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아까도 우리 공동체에서 하는 것들을 다른 공동체 선생님들과 같이 나누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함께 했고 또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 이 모임에서는 여러 공동체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같이 그리고 또 서로 다르게 이렇게 뭔가 교류하고 나누고 실천하는 일들을 해오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해가 거듭될수록 정말 그 깊이가 깊어집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선생님들은 물론 시작되는 시점은 다 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 오시고 저는 2017년에 합류를 했던 그런 모임이기도 합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깊어지는 공동체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으시다면 여러 공동체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일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기록의 힘, 우리의 이야기를 쌓아가기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만났던 선생님들 중에 이건 정말 대단하시다를 넘어서서 좀 무섭다 뭐 이런 생각이 든 선생님들이 이제 그걸 기록으로 남기신 것들을 공동체에서 딴 게 한 게 아니고 수업 일지 작성하고 그것을 같이 다른 선생님들에게 소리내어서 읽고 나누고 이런 일들을 실천하신 선생님들이 그 썼던 글을 그대로 모아서 잡지의 형태로 발간하기도 하고 또 책으로 펴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책을 추천사를 써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는데 저는 감히 추천사라는 말은 못하겠고 감사하다는 글로 이렇게 글을 보내서 그 책 앞에 실어주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을 만날 때 정말 존경의 마음과 또 정말 대단하시다, 대단한 걸 넘어서서 무섭기까지 하다 이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결국 기록의 힘이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지고 그 책이 주변의 선생님들에게 읽힐 때 정말 도전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7분의 선생님이 신규 교사 한 분을 그냥 막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너무 비효율적이었어요. 경력 짧게는 15년에서 20년이 넘는 그런 경력을 가진 선생님들이 한 분 신규 교사를 위해서 정말 다각적으로 면담도 해드리고 수업 분석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팁도 알려드리고 7분이 붙어서 한 분을 도와드리는 공동체 너무 비효율적이었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교육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선생님들도 계셨었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뭔가 주제를 특별히 가지고 있지 않고 그저 수업의 사례들을 나누고 사례를 나누기 위해서 글로 교사가 기록하고 그 글을 함께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새로운 질문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질문은 외부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스스로에 대한 질문의 답을 내 교실 현장에서 또 공동체를 통해서 답을 찾아가면서 성장하다 하더라 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선생님도 제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그 가르침의 행위들을 글로 기록해보고 다른 선생님들과 나누다 보면 그 안에서 새로운 좋은 질문, 즉 개인이 생각할 수 없었던 나는 개인 교사로서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질문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찾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사를 성장하게 만들었다. 교사인 나를 성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선생님들도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사진도 가지고 있고 이 선생님들과 함께 연수도 한 적이 있었는데 공개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정말 아쉬워요. 이 유튜브에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정말 아쉬운데 아까 그 책으로 쓰신 분들만큼이나 무서운 선생님들이 또 여기에 계셨는데요. 동학년에서 시작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셨어요. 동학년에서 시작한
학습 공동체가 이제 학년이 바뀌고 또 시간이 지나면 학교도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공동체를 계속해서 유지하시는데, 처음에 이 공동체를 시작하셨던 선생님이 계속해서 그 함께하는 선생님들을 내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함께하자 이렇게 하지 나가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내보내시더라고요. 왜 내보내느냐? 이제 우리가 한 2, 3년 정도 공동체로 함께 해왔으니까 여기에 있지 말고 나가서 선생님들이 이제 모임을 새롭게 선생님들이 계신 학교에서 만드세요. 이런 취지에서 계속 나가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막 학교를 옮기신 한 6년 차 정도 되시는 선생님들이 부장님, 저희 학교에서 공동체 만들 테니까 이 모임, 그러니까 뭐 엄마 모임이 되겠죠. 이 모임도 없애지 말고 우리가 베이스 캠프로 계속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남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그 공동체 모임을 함께 하면서 듣고 굉장히 의미 있고 인상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이 학교가 바뀌거나 학년이 바뀌었을 때 내가 속했던 모임에서 보고 들었고 배운 것을 나도 이제 새롭게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할 선생님들을 찾고 그 안에서 실천하고 공유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결국 공동체가 또 다른 공동체를 낳는 그런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배움이 아이들의 성장으로 이렇게 그 연수를 통해서 들었던 이 선생님은 이제 목요인강에서 들었던 거를 이제 실천하신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제가 요청을 드려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이분에게 글쓰기는 단순히 국어 시간이 아니고 학부모와도 소통하고 아이들과도 소통하고 모둠 안에서 소통하게 하고 온라인에서도 가능하게 하고 정말 이 학급을 운영하는 아주 핵심적인 그 중심 축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잘 실천하고 계시는구나. 또 목요인 강에서 배웠던 것들을 적용하시는데 나 나름의 색깔에 맞게 글모음집이라는 이름으로 1학기에 7편을 내셨고 2학기에도 벌써 1편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글쓰기를 통해서 글 모으고 그걸 모둠 안에서 같이 아이들이 소리내어서 읽고 서로의 생각을 더하고 거기에 선생님도 글을 써서 함께 읽고 글모음집에 넣고 그걸 이제 가정으로 보내드려서 거기에 이제 엄마 아빠가 생각을 짧게 써주시면 그 다음 글모음집에 그 글을 싣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연쇄적으로 글모음집이 누적되고 나니까 이건 그냥 글쓰기를 넘어서서 아이들이 정말 학교 생활을 즐겁게 또 의미 있게 하고 그 모둠의 어떤 그 작동 원리이기도 하고 학부모와 소통하는 원리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선생님을 보면서 제가 정말 의미 있게 또 사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음연구소에서 하고 계신 이 월간 이음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함께 글 쓰고 여기에 글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읽으면서 그 글을 단순히 모임을 넘어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 공유 플랫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오늘 이 그 19주에 걸친 4월 29일부터 첫 번째 강의가 시작되었는데 당시에 제가 뭐 첫날에 700여 명 선생님 그리고 이튿날까지 1000분이 넘는 선생님들이 신청하셨던 그 폭발적인 인기 그리고 오늘의 일일까지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있는 이 시간을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걸 보면서 결국 우리가 글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례들을 들었는데 이젠 실천하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글쓰기에서 다양한 그런 팁과 방법들을 배웠을 텐데 이것을 아이들에게 정말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생님들께서 먼저 글을 쓰셔야 한다. 그리고 그 글을 반 아이들과도 나눌 수 있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신다고 한다면 시즌 1에서 우리가 글쓰기를 통해서 많은 사례를 들었을 때 그것이 그냥 내 머릿속에 또 내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으로 구현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명교사전 이 이름이 여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무명 가수전이죠, 그쵸? 예, Sing Again이라고 하는 JTBC의 프로그램이었고, 제가 오늘 실수로 처음에 제 이름을 밝히긴 했는데 여기에 이제 나온 출연자들이 처음에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무명 가수 몇 호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이제 뭐 지금은 다 지나서 지금 화면에 있는 이 가수가 우승자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저도 이 뭐 다 챙겨보진 못했는데요. 중간중간에 이 가수의 그 노래하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름 없이 오롯이 자기의 실력으로만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프로그램이 정말 좋았고, 우리 연구소에서도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무명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글쓰기 강의를 19주에 걸쳐서 쭉 해왔는데요. 저는 이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이 BTS가 부른 소우주, 마이크로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노래가 정말 좋았어요. 사실 BTS 뭐 굉장히 인기 있고 좋은 그룹이긴 하지만 제가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수가 그 노래를 다시 커버했을 때 그 가사가 정말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아름다운 건 어둠도 달빛도 아닌 우리 때문이다. 이게 이제 소우주라고 하는 노래의 굉장히 중요한 가사 중에 하나잖아요. 소우주라고 했을 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비고츠키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이 비고츠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성주의를 이야기한 사람인데, 실은 그에 앞서서 언어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학습하고 성장하는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이 레프 비고츠키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의 단어 안에 인간의 의식세계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말 한마디 안에 그것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이면에 들어있는 우리의 의식세계가 그 단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그 비고치키는 그 영어로 표현하면 a wor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어 하나. 그것이 곧 우리의 인간 의식세계를 나타내는 소우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그 단어를 통해서 그 단어를 사용한 사람의 의식이라고 하는 넓은 우주를 들여다볼 수 있는 렌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그 교사의 글쓰기 그리고 공동체가 교육을 담아내는 소우주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 아니고 지난 3년 4년 이상 정말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로 이루어서 이렇게 함께 실천하고 공유하시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 안에 배움의 원리가 그대로 들어있고 가르침의 삶도 들어있고 그 교육이라고 하는 정말 광활한 우주가 그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가르치고 싶고 좋은 교사로 서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왕 글쓰기를 배웠으니까 공동체, 함께하는 선생님들과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수업을 또 우리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을 글로 기록해내고 그 글을 공동체에서 함께 소리내어서 읽고 나누고 공유하고 그 안에서 생긴 또 새로운 깨달음과 배움들을 다시 내 교실로 돌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실천하고 그 실천에서 가져온 것들을 다시 공동체로 가지고 와서 공유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이 글쓰기를 매개로 해서 내 교실과 동료 교사의 모임을 잘 연결하는, 처음에 이제 단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썼었는데요. 그 단절을 극복해서 우리의 그 관계를, 아이들과 아이들과의 관계, 또 아이들과 교사의 관계, 교사와 교사들의 관계가 정말 의미 있게 교육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그 한 1년 반 정도 교사학습 공동체 네트워크 선생님들을 열심히 주말마다 쫓아다니면서 저도 기록하고 그 기록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하면서 제가 썼던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 중에 제가 썼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글인데요. 이 글의 힘은, 여기서의 이 글은 교사가 일상적으로 수업의 어떤 기록들을 적어내린 그 글이거든요. 교사의 글이 가지고 있는 힘은 교사의 삶이 지닌 일상성에 있다. 특별해 보이지 않는, 오히려 반복되는 일상 속에 진정한 힘이 들어있다.
교사는 평범한 일상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기에 위대한 존재다. 그러므로 가르침에 관한 교사의 이야기는 평범함이라는 위대함의 역설에 대한 기록이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만나보았던 정말 많은 선생님들은 평범함이라는 일상을 묵묵히 살아가고 계시기에 저는 정말 위대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머리로 느낀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함께 삶을 공유하면서 제 가슴으로 느낀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지난 18주 오늘까지 19주에 걸쳐서 목요인 강에 함께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1학기가 마치면 방학이 오고, 방학이 끝나면 또 2학기가 시작되고, 월요일 수업 1교시부터 금요일 마지막 시간까지 늘 반복되는 이 일상의 삶을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선생님들이야말로 저는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이 좀 더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의 삶을 그냥 지나가도록 흘려보내기보다는 뭔가 의미 있는 장면들을 포착해서 묵묵하게 기록하고 그 기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보신다면 저는 앞으로 우리의 교사로서의 삶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우리에게 교직이 주는 만족감 또 교육적인 의미들이 훨씬 더 깊어지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여러 패들렛을 포함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의견도 주시고 말씀도 주실 것 같은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거의 저희 이음연구소를 많이 홍보해 주셨네요. 네. 네. 제가 사랑하는 연구소입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해주신 말씀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식구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교사의 정체성, 기록하는 일도 교사의 정체성의 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좀 글쓰기가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을 좀 가졌거든요. 네. 예. 어떤 글을 쓴다는 것과 행위와 기록한다는 행위가 좀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네. 어떤 데서 좀 다를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 아이들 초등학교에서는 일기 쓰고 일기가 결국에 삶의 어떤 삶에 걸어온 발자취를 글로 구현해내는 작업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작가라고 한다면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거나 만들어야 되는 건데 교사가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허구의 세계에 대한 뭐 기록도 아니고 글쓰기도 아니고 창조 이런 것보다도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교사로 살아온 과거의 발자취, 과거라 하면 뭐 5년 10년 전이 아니고 사실 뭐 오늘 있었던 어떤 의미 있는 사건 아니면 어떤 아이들과 있었던 소소한 일 이런 것들을 글로 재현해내는 행위가 우리의 발자취를 단순히 그냥 라이팅이 아니라 저는 레코딩, 기록하기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삶이 그냥 날아가지 않게 휘발되지 않게 사라지지 않게 레코딩, 녹음해 놓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레코딩을 하는 자체가 글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그걸 레코딩을 하려면 내 삶을 돌아봐야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성찰의 의미가 저는 이 글쓰기의 가장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정말 그 말씀에 굉장히 깊은 공감을 하게 됩니다. 교사들이 그동안 힘이 좀 없었던 이유는 스스로에 대한 기록이 좀 부족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론을 만들어내는 학자들이나 아니면 정책가들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힘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접하는 사람이 교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단단하게 그냥 단순하게라도 이렇게 일상적인 것들이 잘 기록만 되어 있어도 데이터에서 우리 데이터랑 틀리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거 없이 좀
아닌데 뭐 이런 느낌? 네. 예,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재현, 다시 기억을 떠올리고 반추라고 하나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이렇게 하는 네. 그것만의 의미로도 굉장히 네. 맞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학급 일지 같은 것도 아주 짧은 거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네. 사실과 자기의 의견 이렇게 꾸준히 기록한다면 굉장한 데이터가 될 것이다. 네. 예. 사실 뭐 선생님들이 글을 써야 한다. 아이들의 글쓰기 지도는 잘하지만 우리가 글을 써야 한다라고 했을 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약간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범생 컴플렉스라고 해야 될까요? 막 잘 써야 하고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분량도 좀 되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또 그렇게 보이려면 계속해서 고치고 이렇게 하면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하기는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힘 빼고 맞아. 그냥 담담하게 분량도 많지 않게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방법 뭐 어떤 분들은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좋아하는 노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SNS 나만 보기가 될 수도 있고 나에게 보내는 카톡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드렸던 그 4가지 방법을 제가 다 쓰고 있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 일상적으로 짧게 생각날 때 의미 있는 일들이 포착되었을 때 기록하는 그 습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교사는 정말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교사로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일상을 좀 기록하는 게 아마 나중에 쌓이면 빅데이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자신의 어떤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패들렛에 많은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하면서 같이 대화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학공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죠? 네, 전학공에 대한 질문이 와서 먼저 드립니다. 글쓰기가 공동체의 필수일까요? 글을 잘 쓰지 못하는 선생님들에게는 넘기 어려운 걸림돌이 됩니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쓴다 이 자체가 정말 그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선생님들한테 이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저도 써봤어요. 그리고 지금도 쓰고 있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하고도 글쓰기를 해봤습니다. 아이들 되게 힘들어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맛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맛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선생님들께 말씀드렸을 때 부담 가지시면 절대 쓸 수 없고, 그냥 전학공 모임에서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만약에 우리가 원작품을 읽는다, 아니면 뭐 어떤 특정 교과에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그냥 A4 반장 정도 소감문 쓰기 그렇게 시작을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소감문이 결국에는 뭐 우리의 결과 보고서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소감문을 이렇게 쓰면 처음에는 조금 쉽지 않지만 그 글을 쓰는 거가 이건 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긴 한데 직접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글을 써보니까 힘을 좀 빼고 A4 한 반장 정도만 그냥 이번 학기에 전학공 선생님들하고 뭘 했다. 그래서 난 뭘 배웠고 뭘 느꼈다. 이렇게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그런데 그 글을 써보니까 그 글을 쓸 때 내 안에 정리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제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글로 써보니까 뭔가 시간이 재배열되기도 하고 의미 있는 경험들이 이렇게 선명해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저도 했고 또 이제 제가 제안드렸던 방법은 그 글을 썼으면 그 글을 그 전학공 교원학습 공동체 모임에 와서 그냥 절대 뭐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제가 써서 읽어보니까 그 읽는 것 자체만으로 쓸 때하고 또 다른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소리내어서 읽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텍스트로 보는 거하고 그분의 목소리로 읽어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읽은 다음에 그 모임 5분, 6분 이렇게 모임에서 그 글에 대해서 그냥 생각도 나누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글이 더 이상 그 선생님의 글이 아니라
그 선생님을 떠나서 우리의 글이 되더라고요. 요거를 한번 경험해 보면 그 다음 선생님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쓰고 읽고 나누는 과정에서 정말 깊이 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모임의 리더라고 한다면 먼저 이렇게 글을 써서 읽어주시는 걸 먼저 해보시면 거기에 이제 생각을 들려달라고 하면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거든요. 그러면 글쓰기에 부담을 가지는 선생님들도 다음번엔 내가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실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핵심은 교수님 말씀대로 19호 선생님의 말씀에서 핵심은 네. 범생이 기질을 빼라. 잘하려고 하니까 글쓰기 어려워. 맞아요. 그냥 생각한 것들을 그대로 써서 읽는다는 느낌으로 하면 그거 길게 쓰려고 하지 말고 네. A4 반장 정도는 그냥 짧게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 빼는데 한 1년 걸렸던 것 같습니다. 힘 빼는데 1년 걸렸다. 네네. 네. 2장 3장에서 반장으로 줄이기까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연결되는 질문이어서 이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전학공에서 또는 뭐 기록을 하지 않고 그냥 말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말로 하는 거 전학공에서 이렇게 글로 써서 읽는다든지 글로 쓰는 것과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전학공에서 글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말로만 한 것과 글로 써서 읽는 것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글을 쓰지 않더라도 말이라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배우고 나누고 실천한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 교사로 혼자 고군분투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글쓰기 부담을 전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내가 의미 있는 경험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거나 만드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실천하고 그냥 말로 하고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조금 더 여력이 되신다면 우리가 공동체에서 했던 것들을 뭐 이번 시간에 1시간 동안 뭔가에 대해서 배웠다고 한다면 그걸 아이들에게 적용해보고 아이들과 함께 실천해보고 그걸 이제 기록하는 거죠.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이 있는데 일단 뭔가 글로 남게 되면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리마인더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장점들도 있고 또 그 글 쓰는 행위 자체가 말과 다르게 가지고 있는 다른 결의 배움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결국에는 우리가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해봐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이 글이 쓸 때도 배움을 일으키지만 그게 남아 있으면서 계속 뭔가가 이렇게 공유되는 공간에 있다면 요즘처럼 이렇게 뭐 공동체의 어떤 뭐 밴드라든지 카톡에 남아 있다면 그게 다시 우리에게 주는 배움이 있다, 힘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육과정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질문 드립니다. 알고 계신 분이 질문하셨네요. 글쓰기와 교육과정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교사 글쓰기가 교육과정에 반영되는 길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교육과정을 어떻게 정해느냐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어떤 교과에 어떤 그 형태로 조직하느냐 그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의일 텐데 저는 이제 교육과정의 정의를 굉장히 넓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교사와 아이들 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만나는 그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이고 비형식적인 모든 경험의 총체가 교육과정이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글쓰기는 그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겠죠. 그냥 글쓰기만이 유일한 답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고요. 또 글쓰기를 해야 교육과정에 의미가 있어진다. 이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찾았던 교육과정을 좀 더 의미 있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뭔가 기록하고 나누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나눌 때에도 그 단순히 국어에서 뭐 주장하는 글쓰기, 설득하는 글쓰기, 경험을 글로 쓰기 이것이 그냥
국어 시간의 어떤 활동이 아니라 그렇죠. 국어에 제한된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 교과. 그러니까 아까 이제 글모음지 하시는 선생님도 뭐 사회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그렇죠. 뭔가 학습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배웠던 것들을 중요한 내용들을 글로 기록하고 그 글이 단순히 그냥 쭉 줄글일 수도 있지만 뭐 요약하는 글쓰기일 수도 있고 뭔가 다른 형태의 어떤 뭐 신문 기사가 될 수도 있고 뭐 SNS와 블로그에 올리는 형태의 글일 수도 있고 그 글의 유형은 다양할 수 있잖아요. 어찌되었든 이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교육 과정을 실행하는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라고 하는 것이죠. 교사의 글쓰기는 그 자체가 뭔가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렵고. 아이들과 실천하는 것들을 좀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뭔가 이렇게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나를 지탱해주는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네. 네.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내가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학생들하고 어떤 의미 있었던 또는 일상적인 것들을 이렇게 글로 기록해 보면 아 내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좋았겠구나. 아 이때는 요런 질문들을 던졌을 수 있었겠구나. 아 내가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도 했었네. 뭐 이런 것들이 저에게 이제 경험으로 다가오니까 그 다음 수업에서는 좀 더 진일보한 수업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를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도구로서의 글쓰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19강 마지막 19강의 데뷔의 문을 장식하시고 닫아주셨습니다. 멋지게. 18강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글쓰기를 지도할까 이게 핵심이었다면 그것의 방법을 도와주는 강의였다면 마지막 강의는 교사가 스스로 글도 쓰고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글을 쓰고 나누는 것이 이것을 가장 더 의미 있게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스님들 혼자 고군분투하시지 마시고 동학년이나 또 정학공에서 글을 짧은 글이라도 함께 써서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기초작업으로서 자기의 어떤 가르침을 계속 일지 형태로 한번 적어보는 꾸준하게 한번 적어보는 우리 선생님들 실천해 보신다면 분명 배움과 성장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선생님들 그렇게 도전하시는 선생님들을 응원하시고요.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9강이 모두 마쳤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광고를 드립니다. 이 19강을 들으시면서 너무나 아쉽다. 학급에서 문집으로 한번 묶어보고 싶다. 이런 이제까지 해 오셨거나 좀 하는 힘들었거나 아니면 처음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한번 의논하면서 선생님들 해갈 수 있도록 서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집 만들기 소모임 프로젝트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대망의 19강까지 1강의 19강이 모두 마쳤습니다. 애청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함께해주신 모기쌤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시즌2에서 만나야겠네요. 시즌2는 아마 내년이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선생님들 열심히 실천하시고 많은 이야기 보따리 준비하셨다가 내년에 함께 만나겠습니다. 그럼 모기쌤들 안녕.